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에 대한 국민의 시선 싸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그제 태풍 피해를 보고는 그 시선에 조금은 온기가 돕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와중에 발목이 부러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구하려 애쓴 해경 구조대와 또 구조활동 중 안타깝게 숨진 119 구조대원께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분들께도 꼭 듣고 싶은 말입니다. 재난에서 국민을 구하는 구조대가 있다면 초고령화 사회 초입에서 아픈 노인층을 돌보고 구하는 구조대, 아마 보건복지부일 겁니다. 오늘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과 가족을 돕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만큼 회계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도 없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몇몇 회계법인 덕분에 부실기업의 공범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들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매주 하는 회계사도 있습니다. 2부에서는 손종환 회계사와 함께 똑똑한 경제생활 보내드립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생생경제도 그 말을 여러분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사회의 논란 여러분들 많이 뉴스로 접하셨고요. 또 생생경제에서도 인터뷰를 여러 번 보내드렸습니다. 이젠 고령화가 아니라 수년 뒤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 또 노인의 가족들까지 여러 가지 노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홀로 서기 어려운 분들일 텐데요. 더욱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절실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나 혹은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로 9년 차를 맞은 복지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는 서비스 혜택을 받는 자격도 기존보다 다소 완화했고요. 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계속 열리면서 수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 모시고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라디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초고령화 사회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인데요.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심각성 또 실태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총 인구 우리나라 그 5천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622만 명 정도 됩니다. 총 인구의 한 12.3% 정도 되고요. 18년에는 14%가 돼서 고령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치매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신 분들이 약 40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월 평균 그 병원 진료비를 보면은 한 29만 7천 원 정도고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의 3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수치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드라마 속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지금 이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식들 돕다 보니까 돈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예,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지금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벌써 시행 9년 차가 됐고요. 또 이 제도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만족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2008년 7월에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네네. 초기에 수급자 수는 노인 인구의 2.9% 수준인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도 시행 9년 차인 올해의 경우 수급자 수는 노인 인구의 한 7.3% 정도 되는 50만 명 정도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초기 시작 때보다 약 3.3배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가족들은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서 한 그 거의 90%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래도 아직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또 지금 이 서비스를 접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얘기신데 자, 뭐 지금 저희가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들으시면서도 이게 뭐라고?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전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아니면 65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분들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네. 2008년에 도입되기 전에는 중풍이라든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면은 사실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족들이 일을 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어르신도 충분한 보살핌을 사실 네.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국가 그리고 사회가 책임을 가족과 함께 부담을 나눠지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가족들의 경우에도 부담이 좀 많이 상당히 덜어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있는 가족들이 종종 비춰지거든요. 방에 가둬둬야 되거나 심지어는 묶어두는 장면들도 나오고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은데 삶의 질을 높인다 이 말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는 재가 서비스 그리고 시설 서비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먼저 재가 서비스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그대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일상 생활을 도와드린다든가 가사를 지원해드린다든가 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가서 간호나 일반적인 처치를 해드리는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그리고 죄아간 보호라는 것도 있고 복지용구라고 해서 필요한 물품을 네. 대여하거나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이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뭐 우리나라 분들이 비단 이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좀 병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가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까? 예, 서비스 이용 시간은 총량은 사실 네. 정해져 있긴 한데요. 필요한 시간대에 가 언제다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네네. 가능한 한 조정을 해서 네.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직접 병을 앓고 계신 노인도 그렇지만 가족분들도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도움받으실 수 있다라는 정보도 오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양시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시설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뭐 여러 가지 보호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가족들 요양시설에 보내면 왠지 죄 짓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국가도 선뜻 나서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면 좀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예, 정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시설은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네.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시설은 거동이 심하게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심각하신 어르신들을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돌봐드리기 어려울 경우에 네. 이제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시게 하면서 돌봐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10인 이하의 공동생활 가정
요양도 있고요. 네. 30인, 70인이 넘는다든가 이런 그 다양한 규모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을 좀 편하게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간혹 요양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요양시설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의 표준 서비스 가이드안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권고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한 그 시설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시설의 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면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분들께서는 시설의 등급을 보시고 질 좋은 서비스가 있는 시설을 선택해서 골라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앞서 설명해 주시면서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지 아플 뿐이지만 아픈 분일 뿐인데 가둬두거나 내지는 뭐 완전 환자로 취급해서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요양비라는 게 있네요. 이 가족요양비는 무엇이고 또 지급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예, 가족요양비는 우리가 보통 그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섬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네.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감염병 같은 신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대인 접촉 이 기피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돌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현금으로 그 가족분들에게 요양비를 대체해서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가족요양비입니다. 네. 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말 그대로 돈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 정도?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드리고 정도. 있습니다. 예. 정말 네. 뭐 필수적인 뭐 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이 서비스의 대부분들이 완전 무료는 아닐 텐데요.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할 금액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걸 정부 재정으로 일반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네.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구를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제가 서비스는 총 비용의 한 15% 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셨을 때는 총 비용의 20%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3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계실 때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한 달간의 총 서비스 비용이 한 9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거에 한 15%에 해당되는 14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를 본인 부담으로 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기초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면제해 드리거나 절반만 납부하게 하는 저소득층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등급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 받으려면 100만 원 드는데 본인들은 한 15만 원 내면 된다 이 얘기인데 이 등급이 따로 있나 보군요. 예, 작년에 좀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5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네. 14년도까지는 한 3등급 정도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3, 4등급으로 좀 세분화되고 5등급에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 등급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5등급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어르신의 신체 상태라든가 기능 상태에 따라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좀 세부화되어 있군요. 자,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좀 보통 질병 질환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 전담 요양보호사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치매 수급자 대상으로 인지교육을 따로 전담하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계시는데요. 네네. 이분들은 치매 어르신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는 걸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야간 보호나 방문 요양을 저희가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네. 그곳에 가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분들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라든가 맞춤형 케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또 이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 환자의 어떤 이 악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걸 교육받으신 분들이군요. 치매 가족 휴가제, 저는 이거 보고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배려한다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치매가 있는 부모님들을 집에서 모시다 보면은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사실 지치는 경우가 상당히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시면 어르신들도 상당히 불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며칠이나마 휴가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 요양기관에서 단기간 어르신들을 대신 돌봐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치매 가족 휴가제입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장기 요양 기관에 가셔서 그런 시설에 계시는 걸 불편해 하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는 연간 6일에 한해서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서 24시간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가 개선을 했는데 우선은 1, 2등급의 치매가 있는 중증 어르신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직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어서 네. 다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확충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제도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회 감지기를 대해준다. 저는 언뜻 이게 보고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유용하고 또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예, 배회 감지기는 말 그대로 치매로 길을 잃거나 배회 성향이 있으신 어르신에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어떤 네.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게끔 하는 네네. 그런 건데요. 그래 여기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어르신의 위치를 알려줘서 실종을 예방하는 그런 복지 용구인데요. 이 시계형과 목걸이형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네네.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대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대여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월 2,970원에서 5,200원 정도 있습니다. 예, 가족을 잃어버리시는 이런 일까지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네요. 끝으로 좀 이 제도가 확대되거나 또 정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제도의 어떤 방향성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르신이 치매 등을 앓고 계시면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어르신에게도 훨씬 좋으실 거라서요. 저희가 상담 지원,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시범 사업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좀 확대할 생각인데 이런 내년도 시범 사업까지 한 이후에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기요양 수급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수급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서비스를 통합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제가 서비스 시범 사업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모든 것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분들이 이런 그 노인성 질환에 계시는 분들을 함께 국가 사회가 같이 돌봐드리는 그런 공동 부담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일 그런 느낌이면 좋겠고요. 애청자 8486님께서 젊어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부모님 세대가 노후에 편히 살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지금 뭐 최고 담당자분 나와 계시니까 이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김혜선 노인보험제도과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하며 선물도 받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요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전력의 이것이 공개돼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거둔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한전의 이것.
현재 49조 5,224억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3위인데요.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75조에 가까이 이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이익 잉여금과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이익 잉여금을 더한 이 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흔히 회사 내에 쌓아둔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글자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 이슈가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었죠. 법원 판결이 미루고 미뤄지다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누진제가 잘못됐다라는 측이 졌습니다. 한전이 승소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4분기에만 10조 원 이상을 추가 재정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경제 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 국민적 관심사를 가진 재판이기도 했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결국 문제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올해 여름 폭염과 함께 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가혹한 누진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는데, 이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6일 그 정모 씨를 비롯해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 20여 명이 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면서 2014년 8월 4일에 처음 소송을 냈는데요. 22년 2개월 만에 한국전력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정당성에 대한 이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현재 전국 법원에서 9건의 유사 소송이 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원 변호사도 저희랑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 법원을 여러 군데로 둔 이유도 있더라고요. 근데 법원이 이 누진제가 정당하다 지금 첫 판결이 나왔는데 근거는 뭔가요? 네. 한전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서 이 전기 요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소송을 낸 측에서는 이 주택용 전력은 산업용과 다르게 이 누진제가 좀 과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 한전이 지금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관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이게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법원은 기존 전기요금 약관이 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그 나라의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해지고 또 우리나라 역시 누진제가 기반이긴 해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등요금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한전 측 입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판결이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보다는 이 누진제 약관 자체의 무효성을 좀 판단한 것이어서 이 누진제 개편에 따라 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누진제 약관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개편의 필요성 자체는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한익 한전 사장은 오늘 열린 국감에서 현재 누진제와처럼 시혜적 요금이나 이 징벌적 요금 체제 모두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6단계 요금 단계는 낮춰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누진제 개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 이 불만의 목소리는 이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나온 목소리니까 좀 잘 귀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라는 뉴스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4분기에 정부가 10조 원 이상을 쓰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미니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가 하반기에 대기업 구조조정, 또 파업, 태풍 참화에 이르기까지 이딴 악재로 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우선 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이 기존의 추경 예산 외에 10조 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이 3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을 하고 지자체는 이와는 별도로 추경 규모를 2조 6천억 원 더 늘리기로 했고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연내 5천억 원을 추가로 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가 더 중요할 텐데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까? 네, 현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소비 활성화 방안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 이 소비 여력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좀 장려하기로 했는데요.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을 보니까 지난해 1,330억 원, 올해도 상반기에만 68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더 확대를 하고 지금은 이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도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를 가을 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이 미개방 관광시설 개방과 함께 할인 혜택도 좀 추가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민간도 좀 정부와 발을 맞춘다면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네. 우리나라가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 회원국 중에서 6번째로 원전이 많은 나라네요. 네, 최근 경주 일대 강진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21,733메가와트로 회원국 중 6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미국이 가장 많았고요. 프랑스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도 좀 볼만하다고요. 네, 1985년에 우리나라의 원전 설비 용량이 3,692메가와트에 그쳤는데요. 30년 새 489%나 급증을 한 겁니다. 네. 세코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인데요. 이런 흐름은 일부 유럽 선진국들이 원전 설비 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같은 기간에 이탈리아는 원전 설비를 모두 없앴고요. 독일은 40%나 감축을 했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도 이 설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전기 생산량 중에서 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서 OECD 국가 평균의 19%보다 훨씬 많은데 2025년에는 39%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좀 원전의 필요성과 또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네. 지금 한남대교 대치 상황도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쌀값 관련해서 지금 농민과 정부가 충돌 중이거든요. 정부가 안정화 방안 내놨죠?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이제 수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 일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수요량은 390만 톤 정도에 좀 그칠 것으로 보여서 30만 톤 정도가 남아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물량을 연내 모두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또 이 공비축미 36만 톤, 또 해외 공유용 쌀 3만 톤을 비롯해서 이 추가로 39만 톤을 또 연말까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네. 합쳐서 총 70만 톤 정도로 사들이는 건데 여기에 1조 2천억 원 정도를 좀 투입을 하고 또 쌀 직불금까지 합치면 올해 쌀값 수급 대책에만 총 3조 원의 예산을 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절박한 농민의 상황에 좀 서로 대화가 통하는 발맞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예상 뉴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자 오늘 오프닝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구조대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태풍 때문에 발목이 꺾이고 생명 위협한 상황에서도 구했는데 안 보면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일을 하면서 또 청취자분들께 경제에 도움을 드리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의 손정환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가 좀 이상했나요?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이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문제나 또 이 돈을 처리하거나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보통 별로 뭐 소중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다치면 굉장히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 간이과세, 일반과세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한 2주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간이과세제도 좀 어려운 분들, 사업 규모가 작은 분들께 도움이 된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문자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작은 가게를 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사업자 이제 최초 등록하실 때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일반 과세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이고, 간이 과세자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위하여 납세 협력 의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좀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자는 좀 작은 규모로 실제 소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안 하겠다라는 약간 도움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업종이나 지역에서는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그렇죠. 예,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하고 있는 회계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제조업 아니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부동산 임대업이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일반 과세자를 하고 있는데 과세자를 그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더 내시는데 그분은 이제 간이 과세자가 또 안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초기 투자가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초기 투자 많을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네. 일반 과세자는 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네. 이거 뭐 미리 사전에 제가 이 협의를 구한 질문은 아닌데요. 이를테면 매출액은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4,800만 원 이하인데 초기에 가게를 만드느라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4,8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가 좋지 않아라고 할 텐데 초기 투자 비용은 한 1, 2억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일반 과세가 나은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일반 과세자가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네. 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사업할 때는 선택이 가능한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손정환 회계사가 스튜디오 나가시고 나서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4,800만 원 안 될 줄 알고 간이과세 신청했는데 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제가 끝날 때 클로징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간이 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 대가, 만약에 이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입 사업자는 이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 합계액을 계산을 해가지고요. 네. 4,8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이상이 되는 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고요. 네. 4,800만 원 미만이면은 계속하여 간이 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네. 법 규정에 보면요, 사업자의 간할 세무서장은 일반 또는 간이 과세자로 이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으므로 네. 아마 그 세무서에서 우편 등으로 아니면 뭐 이메일 등으로 이제 통지를 할 것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면 7월 1일부터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알고 계시면은 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으신 거죠. 예,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법에서 이렇게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고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올해 5월 법인 사업자로 개업을 했습니다.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거든요. 예. 네. 예, 그렇고요. 법인으로는 안 되는군요. 예. 규모가 좀 커서 그런가요? 법인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새로운 이제 하나의 법인이라는 건 개인과 별거된 하나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최소한 뭐 어느 정도 이상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납세 협력 의무가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네. 아마 개인 사업자 분들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너 똑똑한 경제생활 시작할 때 저희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느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느냐 한참 얘기를 했었죠. 그거 좀 떠올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개인 사업자로 그럼 변환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 5월에 올해 5월에 간이 가세자로 이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5월부터 올해 그 12월까지 매출액을 1년 환산 금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네. 예,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공급 대가가 4천만 원이다. 제가 예를 들면요. 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은 12분의 8을 곱하여서 1년 환산 공급 대가는 6천만 원이 되므로 네. 일반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1월 25일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네네. 이분은 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물리적으로 신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6개월간의 약간 시간을 들여서 7월 1일부터 그래서 일반 7월 1일. 일반 네. 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뭐 12월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은 4천만 원이었는데 그 뒤에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네. 그와 상관없이 네. 그냥 12월 말로 끊어서 네. 이때는 무조건 환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공급 대가 뭐 여러 가지 전표 같은 데서 본 기억도 있긴 한데요. 예.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이게 매출인가요? 공급 대가는 매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거래한 금액, 예, 예. 공급 대가. 예. 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또 이해하기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1년으로 환산한 수입 금액이 4,8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분은 간이과세가 유리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간이 가세자가 일종의 이제 혜택을 드린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아까 예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기에 너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많을 경우에는 또 네.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반 가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데 간이 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은 또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1년이 지났는데 뭐 생각보다 이 수입 금액이 4,80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럼 간이과세자로 바꾸십시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투자한 금액도 있고 앞으로 사업 확장될 거야라고 하면 나 간이과세자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과세자로 유지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이런 예, 예. 부분에서는 선택이 가능. 반대의 경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800원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예, 6천, 7천만 원 되는데 예. 나 그냥 간이과세자 하겠습니다는 안 되는 그거는 거죠. 절대 안 되는 예, 거죠. 자, 예, 요 예. 한쪽 방향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납부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납부해야 할 매입세액은 시간이 갈수록 좀 감소하는데요. 정확한 그 계산 방법은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네네. 드리고요. 예, 이를 감안해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금액이 이제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상담을 통해서 뭐 아주 합법적이고 적법한 세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금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초기에 투자가 많은 경우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했다. 근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일부 또 공제받았던, 그러니까 이건 또 아까와 좀 반대의 경우일 텐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니까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해서 일반 과세자로 있다가 1, 2년 뒤에 또 간이과세자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유리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간이과세자를 한번 포기 신청을 하시면은 네네.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나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예, 예. 기간이 숙려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예. 제약이 있습니다. 예. 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 사항들. 이게 참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주변에 보거든요. 제 또래 벌써 창업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매출액
또 세금 뭐 결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 한 번 더 지적해 주시죠. 예, 사업자 등록 이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차 계약서 등의 필요 서류가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네. 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당 내가 그 열 가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때 이제 사본을 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신고 확인증 등의 이제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이 음식점업은 구청의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영업 신고 필증 등의 서류를 받아서 이제 세무서에 제출하셔야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또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음식점업을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법인을 만드실 때는 최초에 이제 정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그 정관에 반드시 목적 사업으로 음식점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네. 조항이 이제 만약에 안 맞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사업자 등록은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유리한 점이 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예. 늦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늦으면은 몇 가지 이제 페널티가 있는데요. 아, 네. 예,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네.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뭐 허가를 받거나 했으면 신고를 했거나 했으면 빨리 등록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받으신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네. 매출액에 대해서 1%, 만약에 간이가세자면은 매출액의 0.5% 등의 이제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 뭐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뭐 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예,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제 직기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가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그냥 역산해서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공제되었는데 이제는 좀 그 규정으로부터 완화를 해서 그 가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은 그 해당 가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 줍니다. 예. 뭐 아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과세기간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가세기간도 많이 헷갈리시죠. 왜냐하면은 뭐 소득세 가세기간 다르고 그다음에 뭐 부가가치세 가세기간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부가가치세 가세기간인데요. 네. 그거는 그 상반기 하반기 1기 2기로 나뉘거든요. 네. 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예, 그런데 뭐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는데 뭐 꼭 그 가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면 7월 20일이나 아니면 1월 20일까지 이거를 신청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가산세, 매출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냥 이제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자 그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은 바로 신청하시는 게 예.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바로 신청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좀 기한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으로 이야기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자, 홍콩과 조세 조약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구글세 얘기하면서 저희가 탈세 이야기 그때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홍콩으로 도망간 돈들은 꼼짝 달싹 못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홍콩의 법인을 만들어서 비밀 계좌를 뭐 만드는 등의 여러 가지 탈세를 하셨으면은 네. 이제는 과거의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될 확률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제 조세조약 타결에 따라서 과거 이제 조세 정보와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 등 이제 폭넓은 조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기준에 따라 홍콩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 혐의자의 가세 자료가 확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정말 세금을 안 내는 거는 굉장한 범죄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모르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뭐 홍콩으로 도망간 돈들 큰일 났네요. 예. 그분들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선량한 청취자분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였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기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수 선물은 5129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말 감사드립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아파야 될 필요가 있겠죠. 0241님께 라마다 호텔 숙박권 드립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사내 유보금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사내 유보금이었습니다. 4878님은요. 저도 올여름 에어컨도 못 켜고 살았는데 사내 보유금이 대단하네요. 예, 사내 유보금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좀 국민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